최고의 검거율을 자랑하며 자신의 직감을 신처럼 믿는 오만한 에이스 팀장. 최민준, 그의 완벽한 세계. 과거의 상처를 깊이 숨긴 채 유령처럼 나타난 침묵의 형사. 강지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재벌 3세 살인사건 현장에서 두 남자는 처음으로 마주한다. 최민준은 자신의 방식에 사사건건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강지훈의 태도에 분노하고 결국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다. 나락으로 떨어져야 할 남자는 강지훈이어야 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진짜 범인의 칼날 앞에서 최민준의 목숨을 구한 것은 바로 강지훈이었다. 동료를 겁박하는 경찰과 그를 구하는 영웅의 모습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두 남자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뒤바뀐다. 한 명은 국민적 영웅으로, 다른 한 명은 추락한 갑질 경찰로.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이 모든 사건이 3년 전 강지훈의 파트너가 의문의 죽음을 맞았던 그날과 연결되어 있다는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든다. 거대한 재벌과 경찰 최고 수뇌부가 얽힌 추악한 음모. 이제 어제의 적은 오늘의 유일한 동지가 되어 보이지 않는 거인과 싸워야만 한다. 한 명은 잃어버린 정의를 위해, 다른 한 명은 마지막 남은 형사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과연 두 남자는 죽은 동료의 마지막 메시지를 해독하고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하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서울 위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5월의 변덕스러운 비는 아침부터 쉼없이 도시의 아스팔트를 적셨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는 도시의 윤곽을 흐릿하게 번지게 만들었고 거리의 소음마저 한 겹 막을 씌운 듯 먹먹하게 들려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사무실은 이 축축하고 가라앉은 바깥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보이지 않는 열기로 분주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서류 넘어가는 소리가 뒤섞여 날카로운 긴장감을 자아냈다. 강지훈은 이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오늘 첫 출근이었다. 지방의 한적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서울. 그것도 광역수사대로 발령이 났을 때 동료들은 축하와 우려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짐을 쌌을 뿐이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희미한 수염 자국이 남은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그가 겪어온 시간들을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트렌치 코트에서는 희미하게 비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났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호기심,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무시가 섞인 시선들이었다. 이곳 광역수사대 1팀은 전국 최고의 검거율을 자랑하는 에이스 팀이었다. 그리고 그 팀을 이끄는 것은 바로 최민준 팀장이었다. 새로 전입 온 강지훈 경위입니다. 인사과 직원의 소개와 함께 최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훤칠한 키에 잘 다려진 셔츠, 빈틈없는 헤어스타일까지. 그는 잘 연마된 칼처럼 예리하고 빛나는 인상의 사내였다. 그의 눈빛은 지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었다. 마치 물건의 가치를 감정하는 듯한 오만한 시선이었다. 강지훈이라. 최민준은 지훈의 인사 기록을 넘겨보며 나른하게 말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환영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다. 강원도 양구소에서 왔다고 거기서 곰이나 멧돼지 잡다가 여긴 왜 왔나 몰라. 서울 물이 좀 다른데. 적응 잘 하셔야 할 텐데. 사무실 안에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다. 노골적인 비아냥이었지만 지훈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최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최민준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자신만만하고 통제하기를 좋아하는 그에게 있어 지훈의 무표정은 일종의 도전처럼 느껴졌다. 대답 안 하나? 아니면 서울 사람들 말은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힘든가? 아닙니다. 잘 적응하겠습니다.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다. 지훈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들듯 낮게 울렸다. 그 이상의 어떤 변명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최민준은 재미없는 친구로군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서류를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내 팀에 들어온 이상 능력 없는 놈은 필요 없어. 걸리적거리지나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해. 그것이 지훈의 첫날. 팀장에게 들은 첫마디였다. 다른 팀원들은 최민준의 눈치를 보며 누구 하나 선뜻 지훈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다. 지훈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배정받아 짐을 풀었다. 그의 짐이라고는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달아빠진 수사 매뉴얼 몇 권과 액자 하나였다. 액자에는 활짝 웃고 있는 한 남자와 그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영리해 보이는 셰퍼드 한 마리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액자를 책상 구석,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세워두었다. 오후가 되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그때 사무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 요란한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막내 형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팀장님, 강남구 청담동 고급 빌라에서 살인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태아그룹 박만철 회장의 외아들 박진우입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태아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는 거대 재벌. 그 후계자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님을 의미했다. 최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그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을 거대한 사건이었다. 전원 현장으로 출동. 최민준의 구함과 함께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도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코트를 챙겨 입었다. 최민준은 그런 지훈을 곁눈질하며 혀를 찼다. 요이, 신입, 넌 그냥 여기 남아. 괜히 현장 와서 어슬렁거리다 증거라도 훼손하지 말고. 현장에 가는 것은 형사의 기본 의무입니다. 처음으로 지훈이 최민준의 말에 반박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최민준은 잠시 놀란 듯 지훈을 쳐다보았다. 저 무표정한 얼굴 뒤에 저런 고집이 숨어 있을 줄이야. 그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조하, 따라와. 대신 내 눈에 띄지 마. 공기처럼 있으란 말이다. 현장은 청담동의 최고급 빌라 펜트하우스였다. 수많은 경찰차와 취재진들로 입구부터 아수라장이었다. 폴리스 라인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하지만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핏자국이 낭자했다. 거실 중앙에 쓰러져 있는 젊은 남자의 시신. 바로 태아그룹의 황태자, 박진우였다. 그는 값비싼 실크 가운을 입은 채 가슴에 깊이 박힌 칼자루를 움켜쥐고 있었다. 현장은 돈과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감식 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최민준은 노련하게 현장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CCTV부터 확보해 외부 침입 흔적 꼼꼼히 살피고 원한 관계, 채무 관계, 여자 문제까지 싹 다 뒤져 팀원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흩어졌다. 최민준의 시선은 현장 전체를 꿰뚫을 듯 번뜩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 강도가 아니다. 면식범의 수행일 가능성이 크다. 원한에 의한 복수극. 그는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 반면 강지훈은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한 채 거실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그는 최민준의 말대로 공기처럼 존재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시신이나 명백한 증거물에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현장의 공기를 읽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값비싼 그림이 걸린 벽에 잠시 머물렀다.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부딪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바닥에 최고급 페르시안 카펫을 보았다. 특정 부분의 결이 역방향으로 쓸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코를 자극한 것은 피비린내와 섞인 아주 희미한, 그러나 익숙한 냄새였다. 소독약 냄새,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클로르헥시딘 소독약 냄새였다. 지우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조용해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시신에서 가장 먼 곳, 창가로 다가갔다. 거센 비바람이 통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창틀 구석에 아주 작은 흙먼지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섬유 조각이 걸려 있었다. 값비싼 이 집의 주인이 입을 리 없는 거칠고 값싼 작업복에서나 볼 수 있는 종류의 섬유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 증거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그 섬유 조각을 담았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최민준이었다. 그는 매서운 눈으로 지훈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지훈이 손에 든 증거 봉투에 꽂혔다. 누가 멋대로 증거에 손대라고 했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단서 시골뜨기 방식은 집어치워 입어. 저기 널브러진 시체 안 보여. 범인은 저 안에 있어. 원한 관계 돈 문제. 그런 걸 파고들어야지. 창틀에 붙은 먼지 따위가 뭐가 중요해. 최민주는 성큼성큼 다가와 지훈의 손에서 증거 봉투를 거의 빼앗다시피 했다. 그는 봉투 안에 작은 섬유 조각을 경멸적으로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딴 쓰레기 조각이 단서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이 멋대로 현장을 헤집고 다니면 진짜 증거까지 오염돼. 당장 여기서 나가.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호수 같았다. 그 침묵은 다시 한번 최민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팀장이야. 내 수사 방식에 토달지 마. 특히 당신 같은 굴러온 돌은 더더욱. 최민준의 고함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감식 반원들도, 다른 팀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보았다. 지훈은 팀의 리더에게, 그것도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살인사건 현장 한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었다. 팀장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다. 이 사건은 원한 관계나 단순 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은 너무나 인위적입니다. 범인은 의도적으로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처럼 보이도록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뭐 조작? 최민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이제는 소설까지 쓰는군.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당신이 본 게 뭔데? 저 쓰레기 같은 섬유 조각 비뚤어진 그림. 그게 다야.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납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피비린내에 섞여 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못했죠. 그는 이 집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했고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을 겁니다. 거실 카펫에 쓸린 자국이 그 증거입니다. 지훈의 분석은 논리정연했다. 하지만 최민주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만 받아들였다. 닥쳐, 여긴 당신이 잘난 척 떠드는 자리가 아니야. 내 방식대로 해, 당신. 이 사건에서 손떼. 아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바로 그때 한 형사가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다. 팀장님,
빌라 관리사무소 CCTV를 확인했는데 사건 추정 시간에 드나든 외부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출입 기록도 깨끗합니다. 최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외부 침입이 없었다고 그렇다면 내부인의 소행이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 순간의 혼란을 틈타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더욱더 지훈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스쳤다. 외부인이 없었다. 최민준은 천천히 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경멸을 넘어선 차가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 경위, 당신 오늘 우리 팀에 첫 출근했지? 그렇습니다. 이 빌라 와본 적 있나 아니면 피해자 박진우와는 어떤 관계지? 터무니없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최민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가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오늘 처음 전이 본 형사.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모른다. 그가 만약 피해자와 원한 관계가 있었다면 형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현장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와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면 피해자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지? 최민준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다른 모든 팀원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처음 온 신입이 하필이면 대한민국 최대 재벌의 후계자가 살해된 현장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며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범행 현장을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 사무실에서의 비아냥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용의자 지목이었다. 팀원들의 눈빛이 경악과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팀장이 동료 경찰을, 그것도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로 몰아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최민준의 흔들리는 눈빛을 똑바로 마주했다. 빗줄기는 더욱 세차게 유리창을 두드렸다.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는 살인의 냉기와 불신의 냉기가 뒤섞여 뼈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워지고 있었다. 조용히 자신의 일을 시작하려던 한 남자의 첫날은 그렇게 모두의 의심과 적의 속에서 최악의 방식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최민준의 말은 단순한 의심 표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광역수사대 1팀의 팀장이 자신의 팀원에게 공개적으로 찍은 낙인이었다. 살인 현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벽이 강지훈을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다른 형사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은 최민준의 절대적인 권위와 눈앞의 부조리한 상황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존경하던 팀장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동료를 범죄자 취급하는 모습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충돌했다. 팀장님, 이건 너무... 팀의 고참인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최민준의 살기 어린 눈빛에 말꼬리를 흐렸다. 최민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덮고 권위를 재확립할 희생양이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강지훈은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너무 뭐가 이자가 수상한 걸 나만 느낀 게 아닐 텐데. 첫날부터 현장에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멋대로 증거에 손대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 그는 지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강지훈 경위, 지금부터 당신은 이 사건의 잠재적 용의자다. 내 허락 없이는 이 현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그리고 당신 휴대폰, 총기, 전부 일이 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였다. 정식 절차도, 영장도 없는 강압적인 조치였다. 팀원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형사의 총과 신분은 그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도 살인 현장에서 동료에게 빼앗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최민준의 눈을 뚫고 그의 뒤편, 호화로운 거실의 어두운 구석을 향해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좁혀졌다. 그는 최민준의 광기 어린 목소리 너머로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마룻바닥이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 억지로 참는 거친 숨소리, 피와 소독약 냄새에 섞여 있던 아주 옅은 땀 냄새의 근원. 범인은 아직 이 안에 있었다. 팀장님. 지훈이 처음으로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다는 거지. 당신이 내 경고를 무시하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고. 최민준은 지훈의 경고를 자신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지훈의 팔을 잡아 끌려고 손을 뻗었다. 한편 사건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맞은편 오피스텔 건물. 창가에 기댄 한 청년이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사건 현장인 빌라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프리랜서 기자 지망생인 김도윤이었다. 재벌 3세의 살인사건이라는 특종 냄새를 맡고 한달음에 달려왔지만 폴리스 라인 때문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빌라의 내부가 보이는 이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빗줄기 때문에 시야가 좋지는 않았지만 거실 통유리를 통해 안의 상황이 어렴풋이 보였다.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유독 한 사람 주위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남자가 다른 한 남자를 몰아쓰고 있었다. 김도윤은 직감적으로 저것이 단순한 현장 지휘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무심코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렌즈를 통해 본 광경은 더욱 선명했다. 권력자의 얼굴을 한 경찰이, 외톨이처럼 보이는 다른 경찰을 대놓고 윽박지르고 있었다. 흥미로운 그림이었다. 경찰 내부에 부조리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민준이 지훈의 팔을 잡으려던 바로 그 찰나 거실 안쪽, 대형 와인셀러와 벽 사이의 어두운 공간에서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였다. 그의 손에는 시신에 꽂혀 있던 칼과는 다른 묵직한 청동 트로피가 들려 있었다. 그는 숨어 있다가 경찰들의 주의가 한쪽으로 쏠린 틈을 타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팀장 최민준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접근한 것이었다. 팀장님, 누군가 비명을 질렀지만 너무 늦었다. 범인은 온 체중을 실어 최민준의 머리를 향해 트로피를 내리찍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최민준의 놀라서 돌아보는 얼굴, 다른 형사들의 얼어붙은 표정, 빗소리마저 멎어버린 듯한 정적, 피할 수 없는 공격이었다. 아니, 피할 수 없는 공격이 아니었다. 최민준의 손이 지훈에게 닿기 직전 지훈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말이나 생각보다 빨랐다. 번개 같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수만 번의 반복 훈련으로 몸에 각인된 생존과 제압의 본능 그 자체였다. 첫 번째 움직임, 그는 최민준의 어깨를 밀쳐냈다. 자신을 겁박하던 상대를 보호하기 위한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육중한 최민준의 몸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덕분에 범인의 트로피는 최민준의 머리 대신 허공을 갈랐다. 두 번째 움직임,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범인의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범인이 휘두른 트로피의 반동으로 자세가 무너지자마자 지훈의 손이 범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손은 강철 클램프처럼 단단했다. 그는 손목을 꺾는 동시에 팔꿈치로 범인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컥하는 신음과 함께 범인의 손에서
트로피가 떨어져 대리석 바닥 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렀다. 세 번째 움직임. 지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범인의 팔을 꺾어등 뒤로 돌린 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거구의 범인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처박혔다. 지우는 그대로 범인의 등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양팔을 등 뒤에서 완벽하게 결박했다. 이 모든 것이 단 3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건 현장은 순간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동료를 범죄자 취급하며 몰아쓰던 팀장. 그를 구한 것은 바로 그가 용의자로 지목했던 시골에서 올라온 조용한 형사였다. 바닥에 넘어져 있던 최민주는 멍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그는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귓게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그는 바닥에 제압된 범인을 보고 다시 그 위에서 냉정한 눈으로 범인을 내려다보는 지훈을 보았다. 지훈의 트렌치코트는 격렬한 움직임에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없었지만 가쁘게 내쉬는 숨결만이 그가 인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슈세보에 지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형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수갑을 채우고 범인을 일으켜 세웠다. 최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고마움 미안함 아니. 그를 덮친 것은 그런 감정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뼛속까지 시린 굴욕감이었다.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이 비웃고 무시했던 존재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빛나야 할 무대 위에서 모든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맞은편 오피스텔에서 이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던 김도윤은 숨을 죽였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었다. 이건 진짜 사건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녹화 중지 버튼을 눌렀다. 카메라 액정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오만한 경찰의 갑질. 그리고 그 갑질의 피해자가 보여준 영화 같은 방역과 영웅적인 행동. 이 영상의 파급력을 직감한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체포된 범인은 피해자 박진우에게 거액의 빚을 진 채무자였다. 돈을 갚으라며 찾아왔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나갈 타이밍을 놓쳐 숨어 있다가 경찰이 닥치자 궁지에 몰려 최후의 발악을 한 것이었다. 최민준의 초기 추리였던 원한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지훈이 말했던 외부 침입과 우발적 상황에 더 가까웠다. 광역수사대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아무도 그날 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최민주는 하루 종일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강지훈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마치 낮에 있었던 일은 다른 세상의 일이라는 듯이 그 시각 김도윤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몇 시간째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찍은 영상을 수십 번도 더 돌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영상을 짧게 편집했다. 전반부에는 최민준이 지훈을 몰아쓰는 장면을, 후반부에는 지훈이 범인을 제압하고 최민준을 구하는 장면을 극적으로 대비시켰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상을 업로드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다. 충격 영상 동료 형사를 용의자로 몰던 경찰. 다음 순간 벌어진 일. 처음에는 몇 개에 불과했던 조회수가 순식간에 수백, 수천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와, 미쳤다. 저 팀장이라는 사람, 제정신님, 뒤에 조용한 형사분 뭐냐. 진짜 영웅이네. 움직임이 무슨 특수부대급인데 저런 사람이 진짜 경찰이지 갑질하는 인간이 아니라 신상 털어라.
저 오만한 팀장 누군지 알아내서 징계 먹여야 한다. 영상 순식간에 퍼지겠는데 내일 아침 뉴스 한 면 각이다. 영상은 삽시간에 모든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마치 마른 들판에 떨어진 불씨처럼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그 영상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민준의 완벽한 커리어를 불태울 화마였고, 동시에 침묵 속에 가려져 있던 강지훈이라는 존재를 세상의 중심으로 끌어낼 폭풍의 시작이었다. 고요했던 밤. 서울의 디지털 세상은 한편의 충격적인 영상으로 인해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두 남자는 아직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지방경찰청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전날 밤 인터넷을 강타한 영상은 밤사이에 지상파 뉴스와 신문 한 면을 장식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갑질 경찰과 숨은 영웅. 경찰의 추락한 권위와 진정한 사명감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여론의 불을 지폈다. 청장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기자들은 청사 입구에 진을 치고 해명을 요구했다. 강지훈은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출근과 동시에 청문감사관실로 호출되었다.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의 조사실. 감찰관들은 영상의 파급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들의 질문은 사건의 진실보다는 조직의 안위를 걱정하는 쪽에 가까웠다. 강지훈 경위, 영상 속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최민준 팀장의 행동이 직권남용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합니다. 당시 상황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감찰관의 목소리는 중립적인 척했지만 그 안에는 최대한 조직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진술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범인을 제압하고 동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초의 팀장이 강경위를 용의자로 몰아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았나요? 수사 과정에서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훈은 최민준을 비난하지도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있었던 사실만을 건조하게 나열했다. 그의 그런 태도는 감찰관들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지훈이 분노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며 최민준을 맹비난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래야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기 쉬웠을 테니까. 하지만 지훈의 침착함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고 다루기 어렵게 만들었다. 몇 시간에 걸친 무의미한 조사가 끝나고 지훈은 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한 모든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조직의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이자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일 뿐이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등 뒤로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복잡한 시선이 따라붙었다. 같은 시각, 최민준은 청장실에 서 있었다. 어젯밤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잔뜩 구겨진 셔츠와 핏발 선눈이 그의 밤이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쟤네, 제정신인가? 청장의 고함이 방 전체를 울렸다. 그는 신문과 태블릿 PC에 떠있는 영상을 손으로 가리키며 삿대질을 했다. 대한민국 경찰의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일개 팀장이 동료를. 그것도 살인 현장에서 용의자로 몰아 그걸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끝날 일인가. 지금 우리 경찰 조직 전체가 당신 하나 때문에 조롱거리가 됐어. 당신이 쌓아 올린 검거율. 그딴 건 이제 아무도 기억 못해. 사람들은 당신을 갑질이나 해대는 무능한 경찰로만 기억할 거라고. 최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언제나 옳았고 그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법과 정의의 수호자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은
그저 권력에 취한 오만한 광대일 뿐이었다. 오늘부로 자네를 직위해 제하네. 대기발령이야. 감찰 결과 나올 때까지 배지도, 총도 반납하고 근신하고 있게. 직위해제.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민주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배지와 총기를 내놓았다. 그가 청장실을 나올 때 복도에서 강지훈과 마주쳤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 무심한 눈빛이 최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동정이나 경멸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눈빛. 그것은 최민준에게 가장 큰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경찰청을 나서는 그의 앞을 수십 명의 기자들이 막아섰다. 최민준 팀장님 영상 속 행동에 대해 해명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강지훈 경위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나요?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책임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민준은 쏟아지는 질문들을 무시하고 기자들을 거칠게 밀치며 자신의 차로 향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쾅 쾅 숑 소리와 함께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의 집은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차가운 공간,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었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닥치는 대로 물건들을 집어 던졌다. 값비싼 위스키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상패와 기념품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분노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그에게 남은 것은 깊은 공허함과 자기 혐오뿐이었다. 그는 소파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동료를 몰아쓰는 자신의 추악한 목소리, 광기에 번들거리는 자신의 눈빛, 그리고 다음 순간 자신을 구하는 강지훈의 경이로운 움직임.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강지훈은 그 순간에도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 너머의 위험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침착함은 죄책감이나 오만함의 발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는 자의 여유였다. 최민준의 완벽했던 자아상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형사로서의 직감도 리더로서의 자격도 모두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한편 강지훈은 수많은 기자들을 유령처럼 빠져나와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는 서울의 번화가에서 한참을 달려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변두리 동네에서 내렸다. 그의 집은 그 동네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의 3층 옥탑방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최소한의 가구와 수많은 책들, 그리고 레오, 그가 나직하게 부르자 방 안쪽에서 거대한 셰퍼드 한 마리가 조용히 다가왔다. 늠름한 체격과 달리 녀석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다. 녀석이 바로 지훈의 유일한 가족, 러였다. 러는 지훈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비비며 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듯 가만히 곁을 지켰다. 러의 따뜻한 천이 지훈에게로 전해졌다. 그는 하루 종일 자신을 짓누르던 긴장을 풀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만 지훈의 방은 어두웠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와 젊은 시절의 러, 김진우, 그의 파트너이자 러의 원래 주인이었다. 액자를 보자 잊으려 했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3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인천의 한 폐공장.
마약 밀매 조직을 뒤쫓던 그들은 막다른 길에 몰린 범인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지훈아, 조심해. 저놈들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을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지훈의 앞에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예고 없이 총성이 울렸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진우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그는 지훈을 감싸 안으며 그대로 쓰러졌다. 지훈의 얼굴 위로 진우의 뜨거운 피가 쏟아졌다. 형 진우 형, 지훈의 절규에도 진우의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곁에서 젊은 궁연러가 미친 듯이 지저대고 있었다. 진우는 힘겹게 손을 들어 지훈의 팔을 잡았다. 지훈아, 레오, 우리로 좀 부탁한다. 그리고 절대 아무도 믿지 마. 특히 진우의 마지막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그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특히 누구를. 그날 이후 그 질문은 지훈의 삶을 지배하는 악몽이 되었다. 공식적인 수사 결과는 단순 우발 사고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지훈은 믿지 않았다. 그 총알은 너무나 정확하게 진우를 노렸다. 마치 그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그날 이후 강지훈은 웃음을 잃었고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은 파트너의 마지막 부탁과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차가운 복수심뿐이었다. 카르릉, 러가 지훈의 품에 파고들며 낮게 낑낑거렸다. 마치 그의 고통을 전부 안다는 듯이. 지훈은 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반드시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같은 시각 최민주는 술병과 쓰레기 더미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는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자기 연민에 차 있지 않았다. 형사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청담동 재벌 3세 살인사건의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다.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모두 걷어내고 오직 사실과 증거에만 집중했다. 현장은 너무나 인위적입니다. 범인은 의도적으로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처럼 보이도록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서 울렸다. 그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곱씹기 시작했다. 왜 범인은 굳이 현장을 조작해야 했을까? 우발적 범행이었다면 그냥 도망치기 바빴을 텐데. 그는 감식팀이 올린 현장 사진들을 확대하며 지훈이 처음 주목했던 그 사소한 것들을 다시 찾아보았다. 비뚤어진 그림, 역방향으로 쓸린 카페, 그리고 그는 보고서의 한 구석, 기타 수집 증거 항목에서 눈을 멈췄다. 증거물 27번 창틀에서 발견된 미세 섬유 조각, 강지훈 경위가 수집 국과수 분석 결과, 저가형 작업복에서 나온 혼방 섬유로 추정됨, 피해자의 의류나 소지품과는 무관함. 최민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그 쓰레기 조각이 어쩌면 이 사건의 진짜 문을 여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휩싸였다. 한 명은 과거의 진실을 향해, 다른 한 명은 현재의 진실을 향해. 추락한 두 형사는 각자의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진실의 끈을 향해 다시 손을 뻗고 있었다. 최민준의 시간은 정지해 있었다. 직위 해제된 이후 그의 세상은 한때 그의 것이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격리되었다. 훤칠하고 빈틈없던 에이스 형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피로에 찌든 눈을 한 남자가 그의 텅 빈 아파트에 유령처럼 떠돌았다. 벽에 붙어있던 각종 상패와 표창장은 모두 치워졌다. 그 자리에는 사건 현장 사진, 관계자들의 인적 사항, 그리고 의문점들을 휘갈겨 쓴 포스트잇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공간은 이제 진실을 향한 광기로 가득 찬 동굴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수집했던 그 미세한 섬유 조각에 대한 국과수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저가형 작업복 혼방 섬유. 피해자 박진우의 옷장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들만 가득했다. 그의 주변 인물들 중 누구도 그런 옷을 입을 리 없었다. 체포된 범인 이성철은 어땠나? 그는 도박빚에 쪼들리던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가 입었을 법했다. 하지만 그랬다면 왜 이 섬유 조각 하나만 굳이 창틀에서 발견된 것일까? 마치 누군가 나 여기 있었소 하고 일부러 흘려놓은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최민주는 자신이 신뢰하는 후배 형사에게 몰래 연락했다. 자신의 라인이라는 이유로 함께 좌천될 위기에 처한,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 충성심을 가진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그는 공식 수사 기록 외에 자신이 놓쳤을지 모를 모든 원본 데이터 파일을 부탁했다. 형님, 이러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청문감사실에서 형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을 겁니다. 부탁한다. 이건 내 명예회복 같은 게 아니야. 진짜 뭔가가 있어. 내가 눈뜬장님처럼 놓쳐버린 뭔가가 며칠 후 암호화된 파일이 그의 메일로 도착했다. 범인 이성철의 전체 계좌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박진우에 대한 미공개 부검 소견서였다. 최민주는 밤을 새워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을 찾아냈다. 범인 이성철의 계좌에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정체불명의 계좌로부터 5억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도박빚에 시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5억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도 왜 박진우를 찾아가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단 말인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이것은 빚 독촉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청부 살인이었다. 이성철은 진짜 범인이 아니라 돈을 받고 모든 죄를 뒤집어쓰기로 한 바지였다. 최민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렇다면 자신이 지휘했던 수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성철이라는 가짜 범인을 던져주고 사건을 성급하게 종결시키려 한 것이다. 그는 돈이 입금된 계좌를 추적했다. 대포 통장이었지만 몇 단계를 거치자 자금의 출처는 유령 회사로 위장된 한 페이퍼 컴퍼니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지를 확인한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태아그룹 본사 빌딩의 주소와 일치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속한 회사가 아들의 살인범에게 돈을 주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내부 권력 다툼인가 아니면 더 거대한 무언가를 덮기 위한 희생양인가 중요한 것은 자신이 수사할 당시에는 이 계좌 내역이 교묘하게 삭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수준의 정보 조작은 일개 형사나 팀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경찰 내부. 그것도 아주 높은 곳의 묵인이나 개입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건을 빨리 종결하라며 유독 자신을 압박했던 경찰청장 윤상현. 최민주는 깨달았다.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은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정직 상태였고 모든 정보 접근이 차단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눈과 귀가 되어줄 사람, 그리고 자신처럼 이 사건의 진실을 집요하게 파고들 동기를 가진 파트너가 필요했다. 단 한 사람뿐이었다. 강지훈. 그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최민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자신의 어리석음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행위였다. 며칠을 고민했다. 그는 술을 마시며 잊으려 했고 잠을 청하며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강지훈의 그 고요한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그 눈빛. 결국 그는 자신의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로 결심했다. 형사로서의 본능이 자존심을 이겼다. 그는 후배 형사를 통해 강지훈의 주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자신의 검은색 세단을 몰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서울의 낡은 동네로 향했다. 그의 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의 신기한 눈초리가 느껴졌다. 그는 차에서 내려 녹슨 철제 계단을 밟고 옥탑방으로 올라갔다. 문 앞에 서서 그는 몇 번이나 망설였다. 심호흡을 하고 마침내 문을 두드렸다. 끽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무표정한 얼굴의 강지훈이 나타났다. 그의 다리 옆에는 거대한 shepherd. 러가 서서 낮은 경계의 울음소리를 냈다. 집안은 의외로 깔끔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희미하게 커피 향이 났다. 최민주는 어색하게 서서 입을 떼지 못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 미안했다는 사과, 아니면 내가 옳았다는 변명. 최민준을 안으로 들인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왔다. 러는 여전히 최민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지훈의 옆에 엎드려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최민준은 가지고 온 서류 뭉치를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사과도, 변명도 아닌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성철은 범인이 아니었어. 그는 돈을 받고 죄를 뒤집어 쓴 가짜야.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다. 5억 원의 입금 내역,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태아그룹과의 연결고리, 경찰 상층부의 개입 가능성까지. 그는 더 이상 오만한 팀장이 아니었다. 진실을 앞에 두고 고뇌하는 한 명의 형사였다. 지훈은 모든 이야기를 말없이 들었다. 그의 시선은 최민준이 내놓은 서류들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다. 이야기를 마친 최민준은 침묵 속에서 지훈의 반응을 기다렸다.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팀장님은 직위해제 상태고 저는 사실상 근신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팀장님을 도와야 합니까? 그것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었다. 복직하고 싶어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추된 명예라도 되찾고 싶어서? 지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잠시 후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복직 명예, 그런 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지? 난 이미 끝났어. 대한민국 전체가 아는 갑질 경찰. 무능한 팀장인데 누가 날 다시 받아주겠나?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내가 틀렸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내가 틀렸어. 내 오만한 직감만 믿고. 진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했어. 형사로서 난 완전히 실패한 거야. 그래서 그냥 알고 싶어졌어. 내가 뭘 놓쳤는지. 이 사건의 진짜 모습이 뭔지. 그걸 알아내지 못하면 난 평생 유령처럼 살게 될 거야. 이건 내 마지막 남은 형사로서의 자존심 같은 걸지도 모르지. 그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최민준이 처음으로 자신의 실패를 완전히 인정한 순간이었다. 지훈은 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그는 분노나 증오 대신 진실을 향한 처절한 갈망을 보았다. 그는 책상 위에 낡은 액자를 흘끗 보았다.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진우 형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저 녀석 이제야 정신 차렸군 하며 툴툴거리면서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을까?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짧은 한마디.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순간이었다. 최민준의 얼굴에 안도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은 탁자 위 서류들 앞으로 마주 앉았다. 이제 그들은 상사와 부하도 가해자와 피해자도 아니었다. 거대한 적을 앞에 둔 유일한 동맹이었다. 분위기는 이전의 긴장감 대신 비밀을 공유한 자들 특유의 밀도 높은 공기로 채워졌다. 최민주는 페이퍼 컴퍼니의 등기부등본을 가리켰다. 이 청송개발이라는 유령 회사.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해. 자금의 출처이자 모든 비밀의 시작점이야. 하지만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조회할 수가 없어. 지우는 청송개발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뇌리에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쌓여있는 낡은 서류 상자로 다가갔다. 그 안에는 3년 전 김진우와 함께 수사했던 온갖 사건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먼지 쌓인 파일들을 하나씩 넘겼다. 그리고 마침내 한 파일 앞에서 손을 멈췄다. 인천항 마약 밀수 조직 관련 내사 보고서. 바로 진우가 목숨을 잃었던 그 사건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넘겼다. 그리고 자금 흐름을 분석한 페이지에서 그는 그 이름을 발견했다. 자금 세탁 의심법인 청송개발.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아이 회사. 지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최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 회사 낯이 익습니다. 3년 전 죽은 파트너의 마지막 사건과 오늘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거대한 음모가 청송개발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두 개의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독이 든 나무의 다른 가지였을 뿐이다. 강지훈의 옥탑방 공기는 그가 뱉은 한마디에 얼어붙었다. 이 회사, 낯이 익습니다. 그 말은 3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두 개의 사건을 하나의 운명으로 묶어버리는 쇠사슬과도 같았다. 최민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뛰어난 직감은 이 한마디가 가진 무게를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자세히 말해봐. 그게 무슨 소리야? 최민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지우는 대답 대신 3년 전에 빛바랜 수사 파일을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인천항 마약 밀수 조직 관련 내사 보고서. 그리고 그 보고서에 자금 흐름도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박혀 있는 이름. 청송개발. 최민준의 눈이 커졌다. 청담동 재벌 3세 살인사건의 배후에 있던 유령 회사가 3년 전 순직한 형사의 마지막 사건 파일에도 등장한다. 이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같은 빙산을 들이받은 셈이었다. 스성게. 최민주는 저도 모르게 탄식을 뱉었다. 그는 강지훈을 다시 보았다. 지난 3년간 이 무겁고 어두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왜 그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유령처럼 살았는지 비로소 이해가 갔다. 존경심과 함께 미안함이 밀려왔다. 최민주는 지훈이 겪었을 고독과 고통의 깊이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의 역학관계는 완전히 변했다. 이제 이곳은 상사와 부하,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같은 적을 둔 두 명의 동지, 두 명의 형사만이 존재했다. 최민주는 자신의 경험과 전략적 사고를, 지우는 사건의 깊숙한 내막과 진실을 향한 집념을 꺼내놓았다. 계획을 다시 짜야 해. 최민준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상대하는 게 아니야. 청송개발이라는 뱀의 머리를 쫓는 하나의 수사를 하는 거다. 3년 전 자네 파트너 사건의 진실이 지금 이 사건의 해답이 될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방 한쪽에 놓여있던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를 끌어왔다. 그의 손길은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그 상자 안에는 순직한 그의 파트너 김진우의 유품들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공식적인 유품 목록 외에 사적인 물건들을 지훈에게 인계했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3년 전의 시간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낡은 수첩, 손때 묻은 만년필,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러가 궁연 시절 사용했던 훈련용품 몇 가지가 들어있었다. 최민주는 말없이 그가 유품들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 인간의 삶이 이 작은 상자 하나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다. 진우 형은 최고의 경찰이었습니다. 지훈이 처음으로 파트너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 봤고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걸 들었죠. 그는 3년 전부터 태아그룹이 인천항을 통해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마약뿐만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거였죠. 그는 검은 돈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훈은 진우의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암호 같은 메모와 복잡한 관계도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태하그룹, 청송개발,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의 이름과 함께 당시 내사과장이었던 윤상현의 이름 옆에는 붉은색으로 물음표가 여러 개 쳐져 있었다. 진우 형은 당시 내사과장이던 윤상현 청장이 태하그룹과 유착 관계에 있으며 이 파이프라인을 비호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증거를 잡기 위해 혼자 뛰어다녔죠. 그리고 그 증거를 거의 다 잡았다고 저에게 말한 다음 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민주는 침을 삼켰다. 진실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었다. 김진우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제거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윤상현에 의해 단순 사고로 급하게 덮였다. 윤상현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금의 청장 자리까지 올랐을 것이다. 이번 박진우 살인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태아그룹 내부에 어떤 비밀을 알고 있던 박진우가 제거당했고 윤상현은 또다시 사건을 급하게 덮으려 했던 것이다. 이성철이라는 가짜 범인을 내세워서 젠장. 최민주는 욕설을 내뱉었다. 우리가 상대하는 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어. 거대한 카르텔이야. 재벌과 경찰 최고 수뇌부가 한통 속인.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진우의 수첩과 지훈의 기억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 부족했다. 진우가 죽기 직전 거의 손에 넣었다던 그 증거는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그들이 가진 것은 심증과 정황뿐이었다.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방구석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던 러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유품 상자로 다가가 그 안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리오, 왜 그래? 지훈이 러를 불렀지만 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녀석은 앞발로 상자 안을 뒤지더니 낡고 이빨 자국이 가득한 고무 재질의 훈련용 장난감 하나를 물고 나왔다. 군견들이 물고 당기는 훈련을 할 때 쓰는 아주 튼튼한 콩 모양의 장난감이었다. 러는 그 장난감을 지훈의 발치에 내려놓고는 낑낑거리며 지훈과 장난감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치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간절한 눈빛이었다. 이 녀석 놀아달라는 건가?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러, 지훈은 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러는 끈질겼다. 녀석은 다시 장난감을 물어 지훈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앞발로 툭툭 치며 재촉했다.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최민준이 말했다. 잠깐만, 좀 이상하지 않나? 그냥 놀아달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최민준은 더 이상 이전에 오만한 최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놓쳤던 사소한 것들, 무시했던 가능성들 속에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후였다. 동물들, 특히 러처럼 고도로 훈련된 궁견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방식으로 교감한다고 들었어. 저 장난감, 뭔가 있는 거 아닐까? 지우는 러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장난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는 문득 진우 형이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러는 그냥 개가 아니야. 내 최고의 파트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금고지. 금고. 지우는 장난감을 집어들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무 장난감이었다. 하지만 손에 쥐자 크기에 비해 미묘하게 묵직하고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린 느낌이 들었다. 그는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왔다. 그리고 러가 지켜보는 앞에서 장난감의 이음새 부분을 따라 조심스럽게 칼을 넣었다. 질긴 고무가 잘라지며 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장난감의 내부는 비어있지 않았다. 누군가 정교하게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기름종이로 감싼 작은 물체가 들어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다. 기름종이를 펼치자 작고 낡은 사물함 열쇠 하나가 나왔다. 열쇠고리에는 작은 종이 태그가 달려 있었고 거기에는 숫자 한 줄과 단어 하나가 적혀 있었다. 1008 흑룡 헤이롱. 지훈과 최민주는 숨을 죽인 채 그 열쇠를 바라보았다. 방 안의 공기가 전기로 가득 찬 듯 팽팽해졌다. 이것이 바로 진우 형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가장 충직한 파트너의 장난감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증거를 숨겨놓았던 것이다. 흑룡, 검은 용이라. 최민준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암호명이거나 장소의 이름일 수도 있겠군. 그리고 이 열쇠, 모양을 보니 서울역 구형 물품보관함 열쇠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진우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서울역 청 8번 사물함에 넣어둔 뒤 그 열쇠를 러에게 맡긴 것이다. 그리고 흑룡은 그 사물함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암호일 것이다. 지우는 열쇠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차갑고 단단한 쇠의 감촉이 그의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다. 3년 전 멈춰버린 진실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태엽이었고 죽은 파트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의 눈의 슬픔과 함께 불꽃 같은 결의가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복수자가 아니었다. 파트너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현역 형사 강지훈이었다. 최민주는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이 여정의 끝이 어디일지, 얼마나 위험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추락한 형사로서가 아니라 진실을 추적하는 동료로서 끝까지 강지훈의 곁을 지킬 것이다. 두 남자의 새로운 임무는 명확해졌다. 서울역 청 8번 사물함을 찾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잠들어 있는 흑룡의 비밀을 깨워라. 그들의 위험한 여정이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심장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에 둔 펜트하우스에서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한 명은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태아그룹의 박일도 회장, 다른 한 명은 경찰 조직의 정점에 선 윤상현 청장이었다. 값비싼 와인이 채워진 잔과 시가, 연기가 두 사람 사이에 어두운 공기를 채웠다. 그들은 사냥꾼이었다. 자신들의 왕국을 위협하는 하찮은 사냥감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중이었다. 강지훈이라 3년 전에도 내 발목을 잡을 뻔했던 김진우 그놈의 후배라지. 박일도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사람을 도구로 혹은 장애물로만 보는 자였다. 윤상현 청장은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첨하듯 말했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제때 싹을 잘랐어야 했는데 이렇게 다시 고개를 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최민준입니다. 비록 직위 해제 상태지만 그놈이 강지훈과 붙어 다니며 3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쥐새끼 2마리가 내 곳간을 탐하고 있다는 소리군. 박일도 회장은 씨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시끄러운 영상 때문에 강지훈이란 놈에게 쓸데없는 관심이 쏠렸어. 지금 죽여 없애면 순교자라도 될 테지. 그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명예를 죽여야지. 박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영웅이라고 좋다. 그 영웅이 사실은 동료의 죽음을 이용해 복수심에 불타는 부패한 경찰이었다는 걸 세상에 알려주면 돼. 사람들은 진실 따위엔 관심 없어. 더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할 뿐이지. 그는 와인잔을 들어 윤 청장과 가볍게 부딪혔다. 자네가 말한 흑룡이라는 거. 미끼로 쓰기 딱 좋겠군. 놈들이 그걸 찾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가서 선물을 준비해둬야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도록 말이야. 윤상현은 박 회장의 잔인한 계획에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충직한 부하들을 움직여 강지훈과 최민준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 2마리 쥐는 자신들이 거대한 덫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한편 강지훈의 옥탑방에서는 2 남자가 서울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함께 움직이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내가 먼저 들어간다. 최민준이 말했다. 그의 아파트는 더 이상 혼돈의 동굴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예전의 전략가로 돌아와 있었다. 서울역 주변 CCTV와 통신망을 전부 파악했어.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내가 먼저 상황을 살필 테니 자네는 내 신호에 따라 움직여. 그는 허름한 작업복, 점퍼와 챙이 넓은 모자를 눌렀었다. 한때 명품만 걸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훈은 그런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낡은 트렌치코트를 걸쳤다. 로가 지훈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지훈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괜찮아. 러, 금방 다녀올게. 서울역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여행객, 상인, 노숙자, 온갖 군상들이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용광로를 이루고 있었다. 최민준은 군중 속에 몸을 숨긴 채 귀에 꽂은 초소형 무선 이어폰으로 주변 상황을 훑었다.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움직이며 평범한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사냥개들을 찾아냈다. 3번 출구 쪽. 신문 가판대 옆에 한 놈. 대합실 중앙 기둥에 기대서 휴대폰 보는 척하는 놈. 2, 그리고 젠장. 순찰경찰 2명이 물품 보관함 쪽으로 가고 있다. 함정일 가능성이 99%야. 최민준의 목소리가 지훈의 이어폰으로 흘러 들어왔다. 지훈은 반대편 입구에서 그의 말을 들으며 군중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최민준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의 물결을 타고 감시자들의 시선을 피해 물품 보관함 구역으로 향했다. 마침내 청곰 8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지훈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 낡은 철제함 안에 3년의 세월과 죽은 파트너의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주위를 한 번 더 살핀 뒤
주머니 속의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았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시간의 빗장이 풀렸다. 사물함 안에는 낡은 검은색 서류 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흑룡 하일롱. 이것이 바로 흑룡이었다. 지우는 가방을 꺼내 들었다. 예상보다 가벼웠다. 그 순간 그의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온몸의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함정이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네 쪽으로 새 놈이 가고 있어. 순찰 경찰들도 방향을 틀었다. 포위망이야. 최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고개를 돌리자 평범한 행인처럼 보이던 사내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옷 속에는 무기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반대편에서는 순찰 경찰들이 이쪽을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지훈이 이 가방을 든 순간 마약이나 불법 자금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이었다. 완벽한 덫이었다. 빠져나와 당장.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든 채 뒤로 돌아뛰기 시작했다. 강지훈 거기서. 사내들과 경찰들이 동시에 소리치며 그를 쫓았다. 서울역 대합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지훈은 인파를 헤치며 질주했다. 그는 옆에 있던 수화물 카트를 걷어차 추격자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카트가 넘어지며 여행 가방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와 잠시 동안 그들의 발을 묶었다. 서점 쪽으로 뛰어. 거길 지나면 바로 지하철 4호선 타는 계단이야. 최민준의 목소리가 그의 길을 안내했다. 지훈은 서점 안으로 뛰어들어가 책장을 넘어뜨리며 다시 한번 장애물을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그는 짧게 외치며 서점 반대편 문으로 빠져나갔다. 추격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를 뒤쫓았다.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가자 4호선 승강장이 눈에 들어왔다. 마침 당고개행. 열차가 도착하며 출입문을 열고 있었다. 삑, 삑, 문이 닫힌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안 돼, 놓치겠다.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지훈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날렸다. 그는 닫히는 문 사이로 간신히 몸을 밀어넣는데 성공했다. 그의 등 뒤로. 플랫폼에 서서 분한 표정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사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지하철 안에서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에는 흑룡 서류 가방이 굳게 들려 있었다. 일단 함정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진짜 함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1시간 후 지훈과 최민준은 최민준의 후배 형사가 몰래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낡은 오피스텔이었지만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두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탁자 위에 놓인 검은 서류 가방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잠금 장치를 풀고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을 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졌다. 가방 안에는 진우 형이 남긴 비밀 장부나 증거물 따위는 없었다. 대신 5만 원권 돈다발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흰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다. 누가 봐도 마약 거래 현장에서 막 탈취한 듯한 모습이었다. 이런 개자식들. 최민준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적들은 그들이 사물함을 열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덫을 놓아두었다. 만약 지훈이 서울역에서 잡혔다면 그는 동료의 죽음을 핑계로 마약 거래에 손을 댄 부패 경찰이 되어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다. 그들이 찾아낼지도 모를 어떤 진실도 부패 경찰의 거짓말로 치부되었을 터였다. 놈들이 우리보다 한 수위였어. 최민준이 허탈하게 말했다. 우리가 사물함을 노린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 주변에 첩자가 있거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감시당하고 있는 거다. 지우는 말이 없었다. 그는 가방 안에 든 돈다발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그들은 사냥꾼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고립된 사냥감이었다. 세상은 그들을 부패 경찰과 직위해제된 무능한 팀장으로 볼 것이다.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감과 무력감이 두 남자를 짓눌렀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외톨이였다.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안전가옥의 공기는 패배의 무게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눈앞의 돈다발과 마약은 그들이 얼마나 얕보였는지, 적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보여주는 조롱의 징표였다. 최민주는 허탈감에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의 모든 경험과 전략이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져 내린 기분이었다. 끝났어. 우리가 뭘 하든 놈들은 한 발 앞서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짙은 절망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강지훈은 달랐다. 그의 눈은 패배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식은 이성으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죽은 파트너 김진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진우 형은 이런 상황에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다. 아닙니다. 지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최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이건 함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메시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우 형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놈들이 따라올 것을 예상하고 보란듯이 이 사물함에 덫을 놓은 겁니다. 놈들의 시선을 이곳으로 돌리고 진짜 중요한 단서는 다른 곳에 숨겨둔 거죠. 놈들이 이 가짜 증거물을 보고 안심하게 만들려고 지우는 3년 전 진우가 남긴 열쇠고리의 종이 태그를 다시 집어들었다. 청8 흥룡 H 체이롱. 숫자는 우리를 이 사물함으로 이끄는 미끼였습니다. 진짜 단서는 바로 이 이름. 흥룡입니다. 이건 단순한 암호명이 아닐 겁니다. 장소일 겁니다. 그의 말에 최민준의 눈에 다시 희미한 빛이 돌아왔다. 그는 즉시 충직한 후배 형사에게 다시 한번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흥룡이라는 상우와 3년 전 사건의 연관성을 파고들어 달라고. 몇 시간 후 답이 왔다. 흥룡은 3년 전 인천 차이나타운에 있었던 낡은 중국 술집의 이름이었다. 그곳은 오랫동안 지역 조폭들의 소굴로 이용되다가 김진우 형사가 사망한 직후 갑자기 폐업하고 버려졌다는 것이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진우가 남긴 진짜 지도였다. 그들은 밤을 틈타 인천으로 향했다. 차이나타운의 화려한 불빛 뒤편. 어둡고 음습한 골목 끝에 폐허가 된 3층 건물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붉은색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 흥룡주가 하이롱 지우지아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주위의 시선을 피해 잠긴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깨진 술병과 부서진 가구들이 어둠 속에 널브러져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이곳에서 진우 형은 목숨을 걸고 거대한 악과 싸웠을 것이다. 여기 어딘가에 있어. 진우 형이 남긴 진짜 증거가. 그들은 손전등 빛의 의지에 건물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나 막막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지훈의 뇌리에 진우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떠올랐다. 그는 언제나 중요한 것을 숨길 때 왼쪽에서 세 번째라는 자신만의 규칙을 따르곤 했다. 왼쪽에서 세 번째 책장, 왼쪽에서 세 번째 서랍 같은
지우는 1층 홀을 둘러보았다. 먼지 쌓인 바 바르의 의자가 줄지어 있었다. 그는 왼쪽에서 세 번째 의자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안쪽의 룸, 왼쪽에서 세 번째 자리에 소파 쿠션을 들춰보았다. 역시 텅 비어 있었다. 형, 도대체 어디에... 지훈이 초조해지기 시작할 때 그의 시선이 홀 중앙을 받치고 있는 거대한 나무 기둥에 멎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동심원처럼 깔린 마룻바닥. 지훈은 기둥을 기준으로 왼쪽 방향의 세 번째 마룻바닥 널빤지로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널빤지를 두드려 보았다. 다른 곳과는 다른 미세하게 속이 빈 소리가 났다. 그는 주머니 칼을 꺼내 널빤지 틈새에 꽂아넣고 힘을 주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널빤지가 들려 올라갔다. 그리고 그 아래 기름종이로 꼼꼼하게 포장된 작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를 꺼내 열자 그 안에는 USB 메모리 하나와 손으로 쓴 낡은 회계 장부가 들어있었다. 장부를 펼친 순간 두 사람은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태아그룹이 청송 개발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내역, 그 돈이 흘러 들어간 정치인과 검경찰 간부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의 약점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윤상현 청장의 이름 아래에는 김진우 형사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해준 대가로 받은 금액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USB 안에는 박일도 회장이 직접 살인을 지시하고 사건 은폐를 명령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완벽한 증거, 거대한 카르텔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스모킹 건이었다. 이제 증거는 찾았다. 하지만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경찰도, 검찰도, 언론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태하의 돈에 매수되었을 것이다. 그때 최민준이 아이디어를 냈다. 그의 눈은 절망을 딛고 일어선 전략가의 그것으로 다시 빛나고 있었다. 정면으로 들어간다. 무슨 뜻입니까? 이틀 뒤 태아그룹은 클린에너지 미래비전 선포식이라는 대국민 쇼를 벌일 거야. 국내외 언론과 투자자들을 다 모아놓고 착한 기업 코스프레를 하겠지. 당연히 박일도와 윤상현도 나란히 참석해서 서로를 띄워줄 거고 그 쇼의 무대를 우리가 심판의 장으로 만드는 거야. 최민준의 계획은 대담했다.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는 그 행사의 방송 시스템을 해킹해서 모든 증거를 만천해 공개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성공하면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마지막 도박이었다. 이틀 후 조호와 호텔의 연회장. 태아그룹의 비전 선포식은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자본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단상 위에서 박일도 회장은 인자한 미소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경영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윤상현 청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위선자들의 완벽한 축제였다. 같은 시각 호텔의 심장부인 방송통제실. 최민준과 지우는 최민준의 후배 형사의 도움을 받아 잠입에 성공했다. 그들은 방송 기술자들을 제압하고 조심스럽게 USB를 메인 콘솔에 연결했다. 단상 위 박일도 회장이 연설을 마치고 축배를 들기 위해 잔을 높이 들었다. 태아의 깨끗한 미래를 위하여.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직거리며 꺼지더니 태아그룹의 로고 대신 낡은 회계장부의 한 페이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윤상현 청장에게 거액의 뇌물이 건네진 내역이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스피커에서는 박일도 회장의 목소리 대신 3년 전 김진우의 죽음을 은폐하라고 지시하는 그의 냉혹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진우 그놈, 깔끔하게 처리해 사고사로 보이게. 윤 과장,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더 높은 곳으로 보내주지.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투자자들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일도 회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윤상현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그때 연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색 방탄조끼를 입은 검찰 특수수사팀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최민주는 행사 직전 모든 증거에 암호화된 사본을 청렴하기로 소문난 검찰 특수부의 부장검색에 익명으로 보냈던 것이다. 생방송을 주목하라.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박일도 SC 살인교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윤상현 씨 증거인멸 및 수루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회장의 경호원들이 그를 보호하려 했지만 중무장한 요원들 앞에서는 소용없었다. 박일도는 마지막 발악으로 옆에 있던 여배우를 인질로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여배우에게 닿기도 전에 연 회장 기둥 뒤에서 나타난 지훈이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바닥에 쓰러진 박일도의 눈앞에 지훈이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눈은 3년간 품어온 모든 분노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이건 김진우 형사의 몫이다. 지훈의 나직한 목소리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크게 연 회장을 울렸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빛의 한가운데서 어둠의 제왕들이 심판을 받고 있었다. 태하 게이트가 터진 후 대한민국은 한동안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연일 뉴스에서는 태하그룹과 경찰 수뇌부의 추악한 커넥션을 파헤치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진우 형사가 남긴 장부와 녹음 파일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괴물들은 수십 년간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 기생해 온 악의 실체였다. 검찰의 칼날은 무자비했다. 박일도 회장과 윤상현 청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태하그룹의 비자금을 받고 그들의 범죄에 협력했던 정치인, 고위 관료, 법조인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허탈해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악이 무너지는 모습에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낼 때의 고통과 그 후 찾아올 새살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시간이었다. 몇 달에 걸친 재판 끝에 박일도 회장은 살인교사,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 및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까지 오만함을 잃지 않았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윤상현 청장 역시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몰락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세상의 정의는 더디고 불완전했지만 때로는 이렇듯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실현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폭풍이 남긴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갈 무렵 최민주는 경찰청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예전에 그라면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입지를 변호하려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에 출석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강지훈에게 저질렀던 자신의 직권남용과 오만한 판단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없이 모두 인정하고 사죄했다. 저는 팀장이자 형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실보다 제 자존심을 앞세웠고 그 결과 동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수사를 그르쳤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진솔한 자기반성은 그러나 태하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의 공로에 의해 정상 참작되었다. 많은 논의 끝에 징계위원회는 그에게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리고 현장 복귀를 명했다. 그가 다시 광역수사대 1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팀원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이전과 같은 맹목적인 존경심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큰 시련을 겪고 돌아온 리더에 대한 인간적인 존중과 연대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였다. 최민주는 자신의 자리에 서서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부로 우리 팀의 제1원칙을 새로 정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첫째, 모든 것을 의심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명심할 것. 둘째, 내 동료를 믿고 지킨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편을 먼저 의심하는 어리석은 짓은 반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어떤 순간에도 진실보다 우리의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는다. 이상, 그것은 팀원들을 향한 말이자 그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팀원들은 조용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로 그의 복귀를 환영했다. 최민주는 비로소 진짜 리더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강지훈은 어디로 갔을까? 그는 태아 게이트가 해결된 직후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온갖 언론의 인터뷰 요청과 포상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영웅이라는 칭호는 그에게 너무나 무겁고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다. 그의 임무는 끝났고 그는 이제 자신만의 평화를 찾고 싶었다.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을 벗어난 한적한 교회. 푸른 잔디밭이 넓게 펼쳐진 작은 언덕 위에 그림 같은 목조주택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입구의 작은 나무 간판에는 러의 안식처 반려견 행동교정 및 쉼터라고 적혀 있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 아래 강지훈이 여러 마리의 개들과 함께 잔디밭을 뛰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과 긴장감이 없었다. 대신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셰퍼드, 리트리버, 작은 믹스견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개들이 그의 주변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의 곁에는 어느덧 노견이 된 러가 마치 듬직한 형님처럼 앉아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상처받고 버려진 개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동시에 자신의 상처도 치유받고 있었다. 그는 경찰을 그만두었지만 세상을 등지지는 않았다. 가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사설 탐정 일을 해주기도 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거나 작은 사기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시기였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전히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러와 함께 차를 몰아 한적한 공원 묘지를 찾았다. 그는 파트너 김진우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과 박일도 회장의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실린 신문을 내려놓았다. 형, 다 끝났어. 그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 다 잊고 편히 쉬어. 형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세상. 아주 조금은 더 나아진 것 같아. 러가 그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낮게 낑낑거렸다. 마치 자신도 옛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는 듯했다. 3년간 지훈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복수심과 죄책감이 비로소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가벼워지는 순간이었다. 그가 러의 안식처로 돌아왔을 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마당에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최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직위 해제된 패배자가 아니라 자신감 넘치면서도 기피를 갖춘 광역수사대 팀장이었다. 야, 우리강 형사님,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 최민주는 넉살 좋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러를 위한 고급 간식과 소주 한 병이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예전의 어색함이나 긴장감 없이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다.
그들은 집 앞에 평상에 마주 앉아 해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러는 최민준이 사온 간식을 맛있게 먹었고 다른 개들은 그들 주위에서 평화롭게 뛰놀았다. 그들은 과거의 그 끔찍했던 사건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최민준의 팀에 새로 들어온 어리바리한 신입 형사 이야기, 지훈이 새로 맡게 된 유기견에 웃지 못할 사형 같은 소소한 일상들을 나누었다. 불과 피로 맺어졌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잔잔한 시간 속에서 단단한 우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오를 때쯤 최민준이 툭 던지듯 말했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말해. 내 옆자리는 항상 비워둘 테니까. 자네 같은 파트너라면 언제든 환영이야. 지훈은 평화롭게 잠든 개들을 둘러보고 자신의 옆을 지키는 늙은 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 최민준은 지훈의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일 뿐이었다. 자식, 그냥 민준이 형이라고 불러. 이제 두 남자는 소주잔을 부딪혔다. 한때는 적이었고 한때는 동지였던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가 되었다. 거대했던 폭풍은 지나갔고 상처는 아물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희망 가득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